미국은 이제 뭐 저성장 저금리 국가다라고 했는데 그게 공식이 저는 이제 깨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통화 정책, 사실 물가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리츠라든지 뭐 이런 채권 관련. 자, 그러면 지금 코스피도 지금 3,300선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이게 저항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파를 시원하게 못하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거품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이야기 가운데서 3,300을 두들기면서 못 돌파하니까 이제 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또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매도세가 또 심하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자산 가격, 주식 시장의 자산 가격 자체를 거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받침돼주는 그냥 이유 있는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 뭐 한국 경제 뭐 14대 주요 이제 수출 품목 보게 되면 뭐 13개, 뭐 많게는 14개까지 지금 계속 뭐 어쨌든 굉장히 호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뭐 경기가 예상 외로 정말 좋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달러와 강세 어떤 그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테이퍼링 당시에 사실 이게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데 이게 심해지면 이게 신흥국 금융 불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뭐 요거는 이제 사실 국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워낙 약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금 측면에서는 이게 투자자금도 이제 그 이탈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 환율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 부분에서 좀 부정적일 가능성도 저는 상존한다고 봅니다. 이게 달러 강세라는 것은 네. 결국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보면 바이든 정부에서 모든 거를 중앙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뭐 인프라 사업이든 뭐든 네. 막 그런 뭐 특별한 기관들 만들어서 또 육성하겠다. 특별한 네. 어떤 산업들은 그래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우리도 반도체니 뭐 전기차 배터리니 다 들어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미국이 이제까지 세계 패권국으로서 시장을 만들어줬었는데 그 시장을 이제 자기들이 직접 다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게 다 좁아지니까 네. 그 물가 인상은 뭐 미국 내에서 그 제품 가격은 올라가겠죠. 네.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이 신흥국들의 환경을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뭐 GVC 재편, 뭐 글로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네. 뭐 밸류 체인, 뭐 이제 재편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바뀐다라는 거고 이제 바뀌는 측면에서는 기회, 변화 속에서는 또 이제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기회 측면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GVC 재편에 이제 그 동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고 대신에 기존 이제 어떤 그 입장에서 보면 뭐 상대적으로 이제 불리한 쪽이 있잖아요. 뭐 중국 쪽과 굉장히 좀 관련이 그렇죠. 많다라든지 아니면 요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흥국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선진국에서 결국은 신흥국 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들이 계속 나가고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어떤 그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그 저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가공무역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어떤 그 신흥국들의 경제가 굉장히 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인데 이걸 미국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되게 되면 결국 그 수혜를 이제는 앞으로도 신흥국들이 결국 이제 그 얻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같은 7, 80년대 이제 그 당시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어떤 가공무역 형태의 그런 수혜를 누렸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다리가 좀 뺏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흥국들 측면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진짜 그냥 원자재만 이제 수출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기술 이전 없이. 네. 그리고 뭐 이제는 그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인프라가 잘 깔려진 선진국의 공장을 세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신흥국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빈부의 격차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제 건너설 수 없는 사다리가 이제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한 것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화되는 거고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는 거를 그 수급의 문제로 보잖아요. 외국인 매수세가 확 들어와 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달러 약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져나갈 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네.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뭐 중장기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이게 2010년도부터 그랬던 것 같거든요. 보게 되면 달러 강세가 2010년 이후에 그냥 계속됐었거든요. 뭐 한 70 달러화 지수 기준 한 70대 중반에서부터 지금 100까지 왔던 건데 이게 이제 좀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중요했던 게 신흥국 주식시장하고 미국 이제 주식시장하고 이제 상대 이제 퍼폼을 보면 계속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측면도 있습니다. 금리를 보게 되면 미국과 사실 달러화 지수에 보면 한 60% 가까이가 이제 유로화 비중이거든요. 달러화 지수에서 유로하고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차. 유로는 지금 계속 낮아졌었고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이 고금리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시장으로 계속 투자 자금이 들어가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된 거거든요. 근데 기술 부분도 미국이 이제 뭐 워낙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전에는 이제 사이클 상으로 이게 달러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어떤 그 등락을 반복했는데 이게 2010년 들어서 이제 추세적으로 그냥 위로 올라가다 잠깐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미국의 어떤 그 기술 격차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달러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이제 개인적입니다. 이거 하우스들은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식시장도 지금에서 더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외국인 매수세인데 그걸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환율 측면에서는 그래서 계속 좀 위험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 이제 좀 그 전환적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12월 정도에 이제 피크아웃 네. 우리 한국 경기에 그 피크아웃을 이제 예상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하여튼 하반기로 갈수록 좀 시장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봐도 되겠네요. 위험 요인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실제 이런 상황 지금도 이렇게 달러 강세인데 실제 테이퍼링이 실행이 되게 되면은 달러 강세는 더 강해진다.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이제 2013년 이제 테이퍼링 당시 이제 좀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네. 그 당시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달러화 지수가 80에서 100까지 갔던 상황이었거든요. 한 2015년 금리 인상 이후에도 계속 이제 달러 강세 부분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투자 자금 자체가 우선은 금리가 결국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선은 좀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돈들이 우선은 투자 자금들이 안전 통화인 달러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어떤 그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브레이크에 의해서 이제 경기 이제 사이클 자체가 꺾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달러화가 계속 이제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 정상화 테이퍼링에 나서기 시작했고 우선 테이퍼링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게 용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걸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13년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는 테이퍼링이 그냥 돈을 줄인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푸는 거를 좀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긴축으로 이해하는 긴축은 아닙니다. 긴축이 아니라 한 달에 푸는 걸 조금씩 주는 거거든요. 1200억씩 넣는 거를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생소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공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처럼 또 학습 효과가 이번에는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 전후 이게 높은 건가요? 우선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달러 인덱스 기준의 박스권은 90에서 사실은 100입니다. 네. 그게 최근에 어떤 그 박스권이고 그게 이제 작년에 연간으로 그냥 이게 스윙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연초에 한 90에서부터 103까지 올라갔다가 연말에 이제 90까지 떨어졌었고 사실은 89까지 떨어졌었고 올해 그게 좀 90을 회복했다가 또 사실 작년 저점을 깼었습니다. 사실 5월까지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장기 달러 이제 그 박스권 하단에서 사실은 올해 연초에 반등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옆으로 이제 사실 거의
횡보하다시피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방향이 위쪽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의 어떤 그 사이클 자체가 앞으로 반등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반등할 어떤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데 참,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럼 이럴 때가 해외 투자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일본이 그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들렸던 때가 엔화 강세일 때 네. 그때였다는 얘기가 떠올라서 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라면 아까 이제 한국 경제는 뭐 피크아웃하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미국 경제는 그만큼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미국 기업의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만약에 투자한다면 그거는 피크아웃을 걱정하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게 이제 2010년대, 2012년이죠. 사실은 이제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이제 글로벌 주가의 향방을 보면 그냥 우상향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계속 우상향이었거든요. 사실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로 10년간 그냥 계속 상승해 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그때 또 금리도 낮아졌었거든요. 네. 그 금리가 낮아지고, 또 이제 돈이 많이 풀려서 이게 유동성 효과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유동성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 경제의 이제 어떤 독보적인 아웃퍼폼하는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면 사실 미국 주시장이 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흥국 주시장은 중간에 좀 흔들리긴 해서 미국 주시장은 굉장히 견조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자금 흐름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이번 어떤 사이클에서도 좀 이 국가별 어떤 주식시장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경기가 보통 이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근데 뭐 미국 자체는 그러진 않으니까 내수도 받쳐주고 하니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이러한 리스크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기본적인 그렇죠. 악재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그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 외에 환율에 또 영향을 줄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달러 강세를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걸 다시 달러 약세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변수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죠? 우선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미중 갈등이겠죠. 미중 갈등이 이제 격화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사실 또 이제 또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보게 되면 미국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게 코로나가 만약에 좋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는데, 유럽은 아직 정상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탈락 자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유로화의 어떤 그 탄력이 단기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와 강세 요인이 더 강하다라고 보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유럽도 이제 코로나 백신 이제 쫙 하게 되면서 제일 이제 취약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선 고령층 많고, 이게 주로 이제 제조업보다는 이제 관광업이고, 근데 이제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로화의 어떤, 특히 유럽 경제의 정상화, 또 이에 따른 어떤 유로화의 상대적인 강세, 모멘텀 정도는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이 유로화가 60%? 58% 정도 가까이 비중, 그러니까 유로화에 가장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급등하면은 달러는 다시 약세로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유로화가 급등하게 되면은 다시 달러 약세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신흥국 지수가 따로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신흥국 달러 인덱스 지수가 같이 연동해서 이것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일부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거 신경 안 쓰는 거 보면 그냥 일반적인 달러 인덱스가 보통 주로 사용되나 보죠. 신흥국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뭐 주요국 통화라는 게 결국은 달러로 결국 글로벌 이제 그 거래가 되다 보니까 달러화의 가치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로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리고 근데 지금 참 그 영국도 이번에 경제 재개가 한 달인가 늦춰졌잖아요.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이 증권가에서는? 뭐 이게 저희도 코로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아마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냐면 이제 코로나라는 것도 이제 어떤 삶의
그냥 일상화가 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델타 바이러스 뭐 변이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마스크를 결국은 뭐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경제 정상화의 이런 어떤 일상으로의 그런 회귀 자체를 이제는 사실은 뭐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도 같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사실 유럽 경제가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뭐 사실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뭐 네. 부도설 엄청나게 있었고요. 네. 그 이게 과연 좋아질까요? 유럽 그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는 건 유럽 경제가 좋다는 건데 그럴 환경이 되나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다 단기적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이 그럼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물론 유럽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인구 구조라든지 뭐 이제 주요 이제 그 산업의 어떤 그 투자 자체가 유럽은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21세기가 결국 에너지 플랫폼 전환, 특히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서 그게 만약에 이제 정말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산업에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유럽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이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가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달러 이 약세 강세 환율에 대해서 좀 뭔가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장 큰 건 일단 유로화로 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건 자 그렇다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갈 거로 보세요? 우선은 채권 금리는 이제 통화 정책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상승 사이클이 됩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폭과 이제 기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지금 미국 연준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또 경제 여건을 보더라도 아직 코로나라는 게 뭐 이제 델타 바이러스도 있고 누구나 다들 우려하잖아요. 그렇죠. 경기라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처럼 막 이제 강하게 정상화는 못 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통 한 2년 내외 정도, 뭐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금리 인상 뭐 사이클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봤을 땐 그게 한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완만하게 금리 인상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 우선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0.25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적인 어떤 그 중립금리 수준이 2.5%입니다. 그리고 2.5%가 정확히 코로나 이전에 딱 그 미국 연방금리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한 2024년 정도까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린다라고 한다면 한국도 결국은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0.5거든요. 이제 일정 부분은 역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 정도? 근데 3%를 가게 되면 한국 경제가 사실은 힘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이 고금리 국가다, 미국은 이제 뭐 저성장 저금리 국가다라고 했는데 그게 공식이 저는 이제 깨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이 어떤 성장 부분이 더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되고 한국이 이 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채권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왜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금리라는 것 자체가 우선 거시경제 이제 사실 이제 그 키잖아요. 그렇죠. 이제 운전대입니다.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떤 경기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흐름 자체를 이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또 이제 금리라는 게 결국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내외 금리 차를 통해 가지고 또 상당히 또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금리와 환율이 결국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 특히 금융시장 지표에서는 금리가 가장 중심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환과 같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요즘 하향 안정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안정이 되는 거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한국에서 우리가 한국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걸 평가할 때 뭐 미국은 우리 10년물 국채금리로 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될까요? 3년 국채, 3년? 3년 국채 금리, 금리가 이제 가장 이제 지표가 되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게 거의 한 1% 중반까지 왔습니다. 1.5%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뭐 1.5% 정도 국고 3년이다. 그럼 사실상은 금리 인상을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75bp 정도의 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한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굉장히 지금 국내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래 부분을 많이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상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금리 상승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네. 어떻게 짜야 좀 이런 금리 인상 환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예, 우선은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우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통화 정책, 사실 물가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가장 이제 채권 시장에서 보면은 가장 좀 이제 좀 두각이 됐던 이제 두 부분이 하나는 하이힐드 채권이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이랑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채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채권 이제 섹터별로는 가장 이제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다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리스크 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힐드라는 건 오히려 주식이랑 가깝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아직까지는 어떤 비중 부분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그리고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채권들, 예를 들자면 뭐 물가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 링크드 어떤 뭐 구조화 상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상품들의 어떤 투자 부분도 굉장히 좀 앞으로 뭐 상대적으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좀 포트폴리오에 넣어라. 네. 채권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달러화 강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의 미국 시장의 어떤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제가 주식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 주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이제 또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채권은 사실은 이제 평가 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상품이 뭐 리츠 같은 거거든요. 리츠. 소득형. 왜냐면 리츠 같은 경우에선 단기적으로 우선은 금리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 올라갑니다. 수익 자체가. 뭐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또 리츠의 어떤 그 배당 자체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안전한 투자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리츠라든지 뭐 이런 채권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채권이라든지 뭐 한국에도 그게 있나요? 네.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거는 보통 네. 미국에서 제가 네, 거래되는 그렇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꼭 한국이 아닌 글로벌리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하이힐드도 저는 정확히 말하면 미국 하이힐드. 미국 하이힐드. ETF를 좀 추천드리고요. 하긴 신흥국 하이힐드 샀다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미국 하이힐드 채권. 그 상대적으로 또 저도 리츠도 웬만하면 리츠도 미국. 달러에.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달러와 강세 투자하라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채권 투자할 만한 게 있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채권은 정확히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제 채권은 이제 고점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채권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어느 부분이냐라는 부분을 뭐 이제 중위험 중수익 관점에서 지금은 자산 배분 전략에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채권이 아까 얘기하신 물가연동체, 하이힐드 채권. 네. 근데 물가 채권은 올해 워낙 성과가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보통 BI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이후에 내년 연초 정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잡아보면 또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채권 이렇게 할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미국 채권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겠네요. 미국 달러와의 어떤 그 투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그 다음에 물가연동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글로벌 세상이라 꼭 우리가 그 한국에서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돈이 되는 곳을 돈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돈의 맥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뭐 수출만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달러 버는 거 아니잖아요. 금융으로도 벌어야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게 그 뛰어난 어떤 베팅력, 용감해가지고 하여튼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미국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현대차 증권 오창석 이코노미스트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